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방금 질문해 주신 이진우 선생님께서 서양 철학에 있어서는 의지가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포스텍 인문사회과학부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진우 선생님께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자유로운가라는 제목으로 인간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 하여튼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도 좀 낯설고 또 앞에 이렇게 좌선하시는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자니까 저도 좀 위축당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 발표는 한 5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강연에서 선수행 의지대로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던져졌는데 저의 화두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속박되어 있는데 속박되어 있는 인간 존재가 얼마만큼 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속박되어 있다는 것은 구속을 의미하고 자유라는 것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구속된 존재이죠.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부터 심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욕구가 구속의 조건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주제는 자유의지는 정말 자유로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의지 자체에 관련된 질문이라기보다는 21세기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운명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론이 있습니다.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한편으로는 결정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서구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대에는 사실은 신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날 일들은 결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운명론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가 프리드리히 니체인데요. 여러분들도 서양 철학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을 아주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저희 강연에 들어갈까 합니다. 운명론은 인간과 운명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것으로 대립시키는 근본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인간은 운명에 대하여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저항할 수는 있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는 것은 항상 운명이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운명이다. 인간 세계의 모든 미래는 내 안에 예정되어 있고 내가 자신 앞에서 스스로 두려움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저서에서 말한 잠언입니다. 인간 자체가 운명이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도록 선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 자체가 인간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동양에서는 그것이 해탈이로 불리건 아니면 서양에서 해방이라 불리건 간에 분명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유를 추구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속박된 인간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저는 한 5단계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오늘날 21세기에 자유의지가 도대체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자유의지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
제 다음에 이제 발표해 주시겠지만 뇌과학, 신경과학, 또 유전학 이런 과학적 인식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어떤 점에서 충돌하는지를 제가 알아본 다음에 그렇다면 자유의지의 특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말 자유의지는 현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구이고 신화에 불과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왜 자유의지가 허구이고 또 자유의지가 신화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유행을 하고 있는 과학 기술자들의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철학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 운동을 통상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신조어로 설명이 됩니다. 휴머니즘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트랜스는 무엇을 넘어서 그러니까 인간 이후에 인간을 꿈꾼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봇이 등장하고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하고 또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데 인간의 본성까지도 수정하고 개조할 수 있다고 믿는 움직임을 우리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그럽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이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호르몬 기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엔돌핀이 솟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예컨대 우리에게 우울감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뭐 가을에 정치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이야기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철학적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를 결코 믿지 않는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이제 직업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되게 아주 민감하게 제가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간과 식물도 우주의 먼지까지도 저 멀리서 보이지 않는 피리를 부는 사나이의 알 수 없는 곡조에 맞춰 춤을 출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우주에는 뭐 이상한 피리 부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리의 소리에 맞춰서 우리는 그냥 춤을 추고 네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외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고 아니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유전학 진화론 결합시킨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생존기계다.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운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은 뭐 2000년 동안 아니면 유사 이래 뭐 길게 잡으면 5000년입니다. 5000년 동안 자유롭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허구와 신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이미 내부적으로 다 결정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우리가 동조를 하고 이런 흐름을 신뢰한다면 자유의지는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허구와 신화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7만 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의 조그만 구석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를 지배하는 우점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한 이 동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고 지구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지배자가 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핵심적인 원인은 하나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허구와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언어를 가지게 된 인지혁명에 의해서 더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서로 관련이 없는 수억의 인구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구라는 것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허구가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 제가 두 가지 유명한 서양 문명의 신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인데요. 인간 타락의 원인을 아주 재미있게 서술하지 않습니까? 낙원에는, 에덴 동산에는 예컨대 선악과라 불리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예컨대 아담과 이브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꼬드깁니다. 야,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신과처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그 꼬임에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는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은 소위 말하는 외부적인 명령에 저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재미있게 서양 문명사를 얘기할 때는 사과 5개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인간 해방의 역사는 저항과 예컨대 반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하나의 신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디세이아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세이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해협을 건널 때는 세이렌이라는 요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그냥 빠법에 홀려가지고 풍랑에 빠져서 다 몰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간단한 이야기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협을 안 가면 되는 거죠.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디세이아가 재미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자 내 마음은 듣고 싶어 했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욕망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름다운 목소리 노래, 나 그거 듣고 싶어, 이런 거죠.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외부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 거죠. 욕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욕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디세이아가 자칫 잘못하면 선원들과 함께 완전히 몰살당하게 됐으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돛대에 묶으라고 그러고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다가 전부 다 귀를 막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해협을 무사하게 건너갑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구속한다는 점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구속으로부터의 탈피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구속일 수도 있다. 우리가 속박된 존재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인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우리 인류의 신화를 갖다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자유의지, 그러면 한편으로는 행위의 주체인 자아와 연관되어 있고, 인간이 행위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야? 라는 행위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행위의 주체, 출발점이라고 그런다면 자유는 저는 행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자유를 실현하고자 할 때에도 나의 행위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마를 때에도 무조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닌 거죠. 때로는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욕망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서양 철학은 자유의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의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힘을 갖다가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은 이런 거죠. 자유와 구속은 과연 대립적인 것인가?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것이 과연 부자유를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아침 6시면 기상을 해가지고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한다는 것은 구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성취감과 자유의 감정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유와 구속은 대립적인 것인가?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꼭 자유를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이 21세기에 이런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도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학과 기술처럼 과학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자유의지를 부정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행위와 의지의 자유를 분리하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우리 행위의 목적인 자유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삶의 새로운 목적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이런 질문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자유의지에 대한 두 가지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간단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뇌과학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전자입니다. 하나는 신경과학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학의 측면이겠죠. 사실 뇌과학과 유전자학 또는 유전공학 또는 생명과학은 사실 21세기에 2050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시절을 제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신경과학의 도전은 간단하게 결론적인 명제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의식적 자아는 없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 개념하고도 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철학자들은 이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과학자들을 우습게 여기지만 과학적 인식과 지식이 너무나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심리철학이라든가 과거의 인식론 분야는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과학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전학의 도전을 하나의 명제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궁극적 책임은 없다. 그러니 왜? 네 의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유전자가 시킨 대로 행한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지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인 능력,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자유의지에 관련해서 좀 원고를 집필해 주고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요청을 수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거 구속당해야 되나, 은퇴를 하면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구속하면서 이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결정한 건 누굽니까? 저인 거죠. 제가 자유의지로 결정한 겁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강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선택한 것이 내가 자유의지의 주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요,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욕구를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오전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연상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인데, 욕구에도 의식적인 욕구가 있고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자발성과 의지의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봅니다. 의식하지 않는 건 의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본능, 충동, 욕구, 이런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수긍을 안 할 것 같아서 유명한 철학자 데이비드 휴움과 르네 데카르트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외국 사람들이라서 또 모르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데이비드 휴먼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힘. 내 아침에 일어날까 아니면 이불 속에서 그냥 뒹굴까 선택할 수 있는 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르네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근대 철학을 갖다가 정추한 인물인데 내 안에서 그보다 더 큰 것의 관념을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가장 커다랗게 인식하는 것은 자유의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이제 발표할 신경과학에서 뭐 최근에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벤자민 리벳이라는 실험의 결과는 간단하게 이런 것입니다. 뇌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주관적 의식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로 하겠다고 의식하기도 이전에 뇌의 특정 부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의지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작동하기 이전에 뇌의 특성 부위가 활성화되고 이미 뭔가가 촉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면 의식적인 행동 이전에 무의식적인 무엇이 있는 것 아니야? 아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뇌는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철학자들에게는 이게 별로 새로운 발견은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의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접촉을 하면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접촉하기 이전에 뇌에서 뭔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뇌가 우리 몸에서 뭔가가 운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학의 도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이나 의지의 결정이 아닌 뇌 과정에 기인한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뇌의 특정 부위 앞부분을 자극을 하면 예컨대 성행위를 하고, 아니 뒷부분을 앞부분을 자극을 하면 예컨대 뭐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뭐 화학적 물질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요즘은 상식이 돼버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엔돌핀이 솟는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이라는 건 간단하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몰핀이라는 소리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아편과 같은 존재가 완전 호르몬인데, 호르몬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고 그런다면 인간의 의지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따라서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무의식적으로 이미 인과적으로 이미 작동되고 촉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의지라는 것이 커다랗게 우리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 행동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가 그 선택권을 의식하기 전에 뇌는 주사위를 던진다. 과거에는 예컨대 알 수 없는 신의 섭리라는 주사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아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주의 피리에 따라서 우리가 춤을 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뭐냐면 예컨대 뉴런의 춤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일 뿐이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철학자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PPT를 보면 아름다운 촛불을 가지고 왔는데, 촛불을 킨다고 그럴 때 촛불을 키는 촉발의 원인, 그러니까 cause, 원인은 예를 들자면 성냥개비를 손으로 켜서 촛불에다 신지에다 옮겨 붙입니다. 그럼 촛불을 키는 거죠. 그럼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손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종종 원인과 이유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과 이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어떤 물질이 움직이고 호르몬이 작동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유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촛불을 켰을까요? 어두워가지고 예컨대 책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켰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촛불을 켰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광화문에 가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에 내가 지지 표사를 하기 위해서 촛불을 켤 수도 있는 겁니다. 촛불을 켜는 이유는 독서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인이 과학적으로 예컨대 밝혀진다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의식적인 해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원인과
이유를 구별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뇌에서 어떻게 작동되는 것이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자유의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니엘 데넷이라는 유명한 심리철학자이다 신경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당신의 뇌 속에서 행복하게 맴돌면서 결정의 화살을 운동피질에 쏘는 비물질적인 영혼에서 나온다면 자유의지가 실제로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의미하는 바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과적으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당신이 자유의지가 초자연적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실체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아니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자유의지는 실제로 존재한다.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자들은 반드시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유전학의 도전입니다. 궁극적 책임은 없다. 왜? 모든 것이 유전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행동 중에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유전자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있건데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nature or nurture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nature는 본성이고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본성이고, 여기에 선천적이라는 것을 과거의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요즘 스티븐 핑커 같은 예컨대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nurture라는 것은 양육한다는 뜻이니까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는지 악한 행동을 하는지, 어떤 아이의 경우는 말을 잘 듣는지 말을 잘 듣지 않는지,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지 안 돕는지는 교육의 문제이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 구성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모네 드 보부아르가 페미니즘을 정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사회 구성론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도덕적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간으로 예컨대 수련하고 교육하고 양육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거부는 쓸데없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스티븐 핑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핑커의 한번 말을 들어볼까요? 결정론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실존주의적 근심이다.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실존적 불안, 두려움, 이렇게 보는 거죠. 옳은 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숙고와 법리는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일란선 쌍둥이 연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예를 들자면 형제보다는 설령 20년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를 공유한 일란선 쌍둥이의 경우 어느 날 그 쌍둥이를 우연히 만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국선언에 올라오는 이런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가정을 하면 그 여자가 예컨대 왼쪽 머리에 빨간 핀을 꼽았으면 당신도 왼쪽 머리에 빨간 핀을 꼽을 확률이 99.9%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예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 들려드리네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의 자연과학의 도전을 우리가 통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적 결정론의 도전이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도덕적 책임의 문제, 인간이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는 행위가 나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고 전제될 때에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자유의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도덕적 책임의 문제는 21세기의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 또 가장 중요한 철학적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걸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논문을 쓰는 것, 아니면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의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자기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 진짜 책임이 있으려면 그 행위는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이 없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도덕적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경과학과 유전학에 의한 도전, 간단합니다. 행위의 주체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뇌과학은 얘기합니다. 뇌에서 작동하는 화학적 물질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학은 너의 행위는 원래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본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예컨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한 질문은 우리는 과연 도덕적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엔 로봇에 관련된 연구도 많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들도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노동과 작업을 슈퍼컴퓨터가 대신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룻밤 걸릴 수 있는 계산을 갖다가 슈퍼컴퓨터는 단 10초 만에 해내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프로그램은 누가 짜느냐 하면 인간이 짜거든요. 그럼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일반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 이 머신이, 소위 컴퓨터가 자기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21세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아마 일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면 러스 커즈와일 같은 스탠퍼드 대학의 발명가이자 교수의 경우에는 2050년이 되면 인간이 두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데이터를 갖다가 하드웨어에다가 컴퓨터에다 업로드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인간이 기계와 다른 게 뭐야? 이런 질문이 되게 됩니다. 철학이 시작되었던 2500년 전, 동서양이나 막론하고 기원전 약 7세기에서 5세기까지 2500년 전에 철학적 질문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가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도 생리적 욕구 다 있고 인간도 생리적 욕구 다 있고, 그렇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도덕적 능력이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21세기에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컴퓨터와 로봇이 예컨대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도덕적 예컨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2021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라고 생각하는 목록을 만약에 100가지로 목록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 목록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인간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을 써서든 화학적 요법을 통해서건.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마저도 과학과 기술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도덕적 책임이 뭐냐 이런 거죠. 그 말은 궁극적으로 또다시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없느냐의 문제로 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는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행동에 대해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예컨대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배고픔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예컨대 음식물 섭취를 하죠.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레미제라블을 써서 그 안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장발장이라는. 제가 오늘 촛불 이야기만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또 아름다운 이미지가 뒤에 떠야 되는데 그냥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발장이 왜 촛대를 훔쳤을까요? 예. 이 사람이 아주 경미한 절도죄로다 예를 들면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초를 당합니다. 그거는 7명이나 되는 조카와 이게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절도를 하거든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추기경이 예를 들자면 다시 도와주는데 이 추기경의 은촛대를 갖다가 또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예컨대 도둑질을 하게 된 행위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람의 동기는 원래 사악한 것일까? 아니면 예컨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런 질문이 던지게 됩니다. 사회 구성론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자들을 보면 그 사람이 예컨대 편부 편모에서 자랐다거나 이거 지금 자막 나가죠? 편부 편모를 갖다가 지금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니까 아니면 예컨대 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영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성장하는 동네가 영 좋지 않은 동네였다든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행위를 하는 것에 내 자유의지는 얼마만큼 개입을 하고 나는 얼마만큼 환경에 구속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의지에 관련된 모든 철학적 논의는 행위의 자유는 과연 환경에 의한 결정론이건 유전자에 의한 결정론이건 아니면 뇌과학적 화학물질에 의한 호르몬에 의한 결정론이건 간에 행위의 자유는 인과적 결정론과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양립 가능하다 예라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과학과 기술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아주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양립 불가론의 경우에도 두 가지 관점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회의론적인 입장인데 자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양립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지상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죠. 따라서 인과적 결정론은 거짓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러면 21세기에 새롭게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학적 지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뇌의 특성 부위를 예컨대 자극을 하면 어떤 때는 아주 쾌활했다가 어떤 때는 또 특정 다른 부위를 자극을 하면 아주 극도로 우울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21세기인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울증은 정신력의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큰일 나죠. 요즘은 우울증은 병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항우울제를 먹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런 과학과 이런 자연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양립 가능론, 양립 불가론, 자유지상주의가 됐건 간에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좀 화해시키려고 그러는 입장이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좀 이 중간 절충을 해서 좀 화해를 잘 시킬 것인가, 이런 입장인지, 아니면 양립불가다,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 책임에 관련된 전혀 다른 철학적 관점을 어디에선가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유의지를 결정론과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해가 됐던 대체가 됐던 아니면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갖다가 전혀 별도의 문제로 절연을 시키건 간에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21세기에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결정론은 과연 진리인가 참인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인과적으로 결정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자연의 법칙인가? 아니면 환경의 요인인가? 아니면 결정론이 과학적으로 설령 진리라고 하더라도 자유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려고 그런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왔는데요. 자유의지가 그럼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을 더 다시 하면, 우리가 아까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라고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를 들자면 통제하는 것을 갖다가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서양 철학에서는 기원전 5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공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자유의지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결정입니다. 자기결정, 자율성, 자발성 이런 뜻이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선택은 내가 한다 이런 얘기겠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선택의 가능성이 하나면 안 돼요. 하나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대항 가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컨대 안국선언에 와가지고 내가 참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선을 해야만 되면 그거는 일종의 한 가지의 행위의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것이겠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결정. 그러면 자기결정은 내가 내 행위의 주체이다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부드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행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뭐가 강조, 완전히의 방점이 찍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위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자발성 또는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고 싶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적 요인이 강제가 워낙 커다라면 우리는 구속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50년, 100년 전 가부장제 질서가 아주 지배적이었던 시대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자유로운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이걸 뷰리당의 당나귀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이제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앞에는 이 당나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욕구와 목마름의 욕구가 두 가지가 똑같아요. 앞에는 한 동이에 예컨대 물을 갖다 놓고 또 앞에는 예컨대 한 동이에 꼴을 갖다 놓다고 그런다면 두 가지 욕구가 동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선택을 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 뷰리당의 당나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것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음식과 음료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굶어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예컨대 대상이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그런다면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뷰리당의 당나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윤리학을 쓴 스피노자가 각색을 해가지고 뷰리당의 당나귀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선택에 대한 가능성이 똑같이 중요할 경우에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합리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산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유의지는 어디에서 작동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행위가 원인이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행위가 인과적으로 유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해야만이 우리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갖다가 화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다른 사람을 예컨대 살해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서 상대방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의 잃게 된 원인은 이제 물론 총알이죠. 그럼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그 행위자가, 살인자가 이것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죽이려고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살인자가 사실은 살인자가 아니라 그 전날 밤에 누구한테 예컨대 엄청나게 협박을 당해가지고 너 저 사람한테 총을 쏘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몰살시킬 거야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총알을 쏘게 된 방아쇠를 당기된 그 내적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럴 때 외부적 인과관계를 우리가 강요라고 얘기하고 내부에 있는 인과적 동기를 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기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강요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당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도 질문이 뭐가 되느냐면 우리의 행위에는 예컨대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행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 그 사람이 받은 교육,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본성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인가가 방아쇠를 당기게 됐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당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유의지가 100%의 책임이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이지 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수만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설령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의지라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에 관한 질문은 의지는 과연 자유로운가? 제가 자유의지는 과연 자유로운가가 이제 저의 강연의 제목인데요. 의지는 과연 자유로운가의 물음이 아니라 사람이 과연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으로 환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비교적 외부의 강제, 강요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벽한 환상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형이상학적 과대망상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질문을 또다시
표현을 하면 인과적으로 결정된 관계 속에서도 과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의 특징, 대안 가능성입니다. 미래는 완전히 열려 있는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 2년 동안 한국 정치가 어지러워지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된 개념 중에 하나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낱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나치 전범이 보여준 것처럼 악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규칙 잘 따르고 도덕 교육을 받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악의 평범성을 대표하는 아이히만이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칸트의 도덕 철학이었거든요. 그냥 도덕 철학책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유태인 학살을 방조한 사람들도 있고 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포의 조건에서 외부적인 강제가 엄청나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따라가지만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 해결책이 제한된 나라들의 교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부도덕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이 어디에서나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을, 이것이 성사되려면 이런 거예요. 자유의지가 실현되려면 대안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 가능성을 갖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소설가의 작품 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갈라지는 갈림길이 있는 정원이라는 아주 짤막한 소설이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항상 어떤 길이 왔다가 또 두 갈래로 나눠지고 그 새로운 길은 또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항상 가지치는 길이 인간의 행위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를 회상하면 내가 이제까지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결정론적인 시각에 아마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진우로서 존재하게 된 데에는 수많은 영향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나의 존재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면 나는 인과적 산물이잖아요. 아마 그 당시가 돼서도 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내가 미래를 바라볼 때에는 항상 선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 연찬하게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가 아주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혹에 빠지느냐, 아니면 지금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택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실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항상 미래 전망적 사고와 과거 해고적 사고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해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과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정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의 결과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에는 항상 나는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너무나 획일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정론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냐라는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록스 럭드 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존 로크가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느 날 아주 잠에 취한 되게 졸음이 오는 사람들이 이제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순간에 바깥에서는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잠에 깨어나가지고는 바깥을 보면 창문 바깥으로 바깥 풍경도 구경을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담소도 나누고 그러는데, 오늘은 난 나가지 않고 그냥 방 안에 머무를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설령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문을 잠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근데 방에 머물기로 한 것은 자유의지의 결정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존재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인간은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통 인과적 관계에 의해서 구속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갇혀 잠이 든 사람처럼 우리는 방 안에 머물기로 한 것을 갖다가 자유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그러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의지는 과연 허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21세기의 도전은 결정론의 도전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프랑스 과학자인데요, 라플라스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현재 상태를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지성이 자연을 움직이는 모든 힘과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모든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면, 더구나 이 지성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정도로 대단하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천체의 움직임과 가장 작은 원자의 움직임을 하나의 공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지성학에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바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보통 라플라스의 악마, 이렇게 라플라스의 데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세기의 인간을 제가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저서의 제목이 호모 데우스인데요, 신이 되려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엄청난 데이터를 해석하고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지금 허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예측 가능성, 이게 미래에 대한 결정론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현재의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해고할 때에는 결정론적인 시각이 우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으려면 현재를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를 전망을 할 때에는 다양한 대안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는 열려 있어야 된다. 미래가 열려 있으려면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자유의지를 갖다가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구하는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과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람을 구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도덕적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인지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판단은 반드시 합니다. 우리는 유혹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통제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자유의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려면 자유의지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회관계에서 상호 기대는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일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신뢰했던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유의지는 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요즘 실험심리학이나 신경과학, 인지과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많은 실험들은 자유의지가 실제로 작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의지는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정말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으로 저희 강연을 시작했지만 저의 강연의 주 내용은 이 질문이 좀 잘못됐다. 왜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비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문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인간이 그 자체가 운명인 것처럼 한편으로는 결정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유의지라는 데에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전망과 미래의 도덕적 기준을 세울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기대해 보면서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우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대비를 시키시면서 이제 21세기 현대 과학의 뇌과학이나 유전자학에서는 결정론적인 관점을 제시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아나갈 때 매 순간 이제 선택도 해야 되고 어떤 자율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문제를 포기할 수도 없다. 그럼 결정론과 자유론은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양립 가능해야 한다. 인간의 자율성, 또 도덕적 책임, 뭐 인간의 존엄성, 인격 이런 개념, 이런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결정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의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자유의지는 실천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연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의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올바른 알미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알미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실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가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이야기할 때 올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체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주체적 인간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도 의지를 이야기할 때 알매 문제는 어느 정도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도 쓰고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썼는데 첫 문장들이 각각 재미있거든요. 이제 형이상학의 경우에는 첫 문장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능력이 주어져서 아까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심리적 욕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외부 세계를 알려고 그러고, 과연 이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러는 근본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경향성을 빼놓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의지,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이론적인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를 가장 잘 이야기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어떤 명제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모든 행위는 선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인심, 도심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은, 그 선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는 경험적인 인식인데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배고프면 예컨대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또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건물을 짓는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인간이 안전하게 예컨대 생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고, 의사의 목적은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행위가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은 이제 여기에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좋다는 것은 뭐냐면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해된 것이 이렇게 개념화를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추상화돼 가지고 도덕적 선 그 자체로서 좋은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느냐? 그 과정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이 진리를 그냥 단숨에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뭐가 그런 것인데, 그러면 남을 돕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남을 돕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해를 많이 들죠. 돕는 게 오히려 해로운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떤 행위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갖다가 실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엇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이고 목적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앞에 이론적 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추구한다. 거기에는 알미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선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도덕이라는 것은 항상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도덕에 관련된 강의를 열심히 듣는데 언제부터 너 도덕적으로 행동할 거야? 이런 유명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는다고 해서 도덕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천의 문제에 우리가 국한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행하거나 또 행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전제할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을 우리는 의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질문이 암과 행위, 인식과 실천, 이 관계의 질문인데, 선생님 그 둘을 매개하는데 의지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셔도 종합토론 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예.